네, 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시즌3 중학교 1학년 사회 문진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약속해요부터 살펴보면서 수업 시작할게요. 자, 먼저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세요. 네,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처럼 교과서 준비하고 열심히 학교에서 집중해서 수업 들었던 것처럼 집에서도 수업에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작물 사용은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에 활용하겠다라고 허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른 곳에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캡처를 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이 자연재해의 의미, 자연재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자연현상을 자연재해라고 했었고요. 이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 그 다음 두 번째는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가 있었는데요. 이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화산활동, 지진 해일이 있었어요. 자, 화산활동이라는 거는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가 지각이 약해진 틈을 타서 지표면 위로 분출하는 현상을 화산활동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진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전달되면서 땅이 갈라지거나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바다 밑에서 발생하게 되면 이 바닷물이 육지로 크게 넘쳐서 밀려오는 그런 지진 해일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지진, 화산활동, 지진 해일 이런 것은 이 판의 경계에서 대부분 발생을 하는데 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을 표시를 해봤더니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었고, 자, 연결을 해보니까 우선은 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해서 육지 쪽에 알프스 산맥부터 히말라야 산맥까지 이어지는 이 곳에 많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태평양을 둘러싼 지역에서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불리는 일명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만큼 굉장히 많은 화산활동과 굉장히 많은 지진이 발생하는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지역, 이 조산대, 그러니까 판의 경계에서 화산활동의 95%나 차지할 만큼 정말 많은 화산활동과 지진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적 요인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홍수, 가뭄, 열대저기압, 우선은 이 세 가지만 살펴봤었는데요. 홍수라는 거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려서 하천이나 아니면 호수 이런 곳들이 물이 흘러 넘쳐서 물에 잠기는 것, 그거를 홍수라고 했고요. 비가 많이 내려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가뭄이라는 자연재해도 있었죠.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메마르고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가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대저기압, 열대지역의 해상에서 발생해서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는 저기압을 열대저기압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역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불리고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열대저기압, 그러니까 태평양 북서부에서는 태풍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서 여러분들은 태풍이라는 그런 용어가 더 익숙하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연재해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이 자연재해와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연재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주민 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자연재해는 재해잖아요. 인간 생활에 피해를 주는데 왜 사람들이 이곳에 계속 살까? 왜 사는지 뭔가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있겠죠.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인간이 이것을 잘 활용하고 또는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 중에서 화산활동과 관련된 거 살펴볼게요. 자, 화산활동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용암 그리고 화산재 이런 화산 분출물로 인해서
이 화산 분출물에 덮여서 농경지나 시설물이 매립된다. 매립은 묻힌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화산 분출물로 인해서 농경지나 시설물이 매립되는 피해가 가장 크고요.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봤었던 과테말라의 화산 폭발 사고였죠. 자, 이렇게 뭐 차나 마을이 아주 그냥 그 화산재, 화산 쇄설물로 덮이게 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화산재가 분출을 하게 되면 공기 중에 이 공기를 차단해 버리면서 이 햇빛이 차단되니까 기온이 하강하기도 하고요. 항공기 운항, 그러니까 하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항공기인데 이 하늘을 화산재가 덮어버리게 되니까 이렇게 뭐 국제공항에 폐쇄되거나 하는 그런 교통이 통제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얼마 전이에요. 2020년 1월에 필리핀의 딸 화산이라는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마닐라 국제공항에 화산재가 떨어지면서 운항이 전면 중단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딸 화산이라는 이 화산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활화산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재산 피해, 많은 인명 피해 이런 것들을 입었어요. 자, 그러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왜 사람들이 사는 걸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는데. 자, 주민 생활을 연결해서 살펴보면요. 화산 회설물이 아까 그 땅을 뒤덮는다고 했잖아요. 이 화산재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폼페이의 포도밭인데 여러분들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로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거예요. 이 폼페이는 화산 폭발을 하면서 화산재가 마을을 다 뒤덮은 그런 사건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이 2000년 전에 도시 전체를 뒤덮어버린 이 화산재가 지금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토양에서 포도가 잘 자라서 이 폼페이의 대표적인 수출품이 이 포도를 가지고 만든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역에서는 포도 농사를 짓고 인도네시아도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인데 인도네시아는 또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여러 농경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 화산 지형 그리고 온천을 이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이 하와이는 용암 관광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지금 이거 용암 위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거든요. 네, 용암에 따라서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온천욕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화산 지형과 온천을 이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산은 뜨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뜨거운 열을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게 지열 발전이에요. 자, 이 뉴질랜드도 지열 발전소가 유명하고요. 뭐 아이슬란드 이런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는 지열 발전소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열 에너지는 이 환경 오염이 적고 생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해서 경제성이 높은 에너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열 발전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나중에 에너지 단원, 그 신재생 에너지 단원에 가게 되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지하 자원도 풍부한데요. 이 특히나 유황이라든지 구리 이런 지하 자원이 화산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유황 광산에서 유황을 채굴하는 그런 것으로 유명한데 이 인도네시아의 유황은 특히나 순도가 높은 유황이 많아서 이 유황을 가공해서 뭐 의약품을 만든다든지 화장품 아니면 뭐 비료 이런 것에 활용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화산 활동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또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지진이었죠. 자, 지진은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또는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 땅 위에 있는 건물들, 그런 시설물의 피해가 엄청나요. 그래서 건물이나 도로가 붕괴해서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2017년에 포항의 사진인데 건물이 부서지면서 그 부서진 그런 뭐 건물 뭐 자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거는 지금 차량이 파괴가 된 모습이죠. 자, 이렇게 뭐 건물이나 도로가 갈라지기도 하고 주변에 있던 뭐 시설물들이 파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건물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하면서 뭐 전기, 가스, 통신망 이런 것들이 파괴되기도 하고 이렇게 화학단지 같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더 대규모의 그런 뭐 화재가 발생해서 큰 피해가 입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바다 밑에서 발생하게 되면 지진 해일로 이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바다 밑에서 이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해일로 해안지대에 큰 피해를 주기도 했어요. 이거는 2018년에 굉장히 대규모 규모 한 7.5 정도 되는 강진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쓰나미, 지진 해일이 일어나서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 그리고 산 쪽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산사태가 일어나겠죠. 자, 산이 무너지면서 마을이 매몰되는 등 뭐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보여줬던 인도네시아, 그리고 지금은 일본 홋카이도의 사진인데요.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모두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화산 활동과 지진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지진에 대비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느냐? 자,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의무화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점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하는 건물들이 많아요. 내진이라는 건 뭐냐면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 내진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깊게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지진으로 힘이 가해졌을 때, 그러니까 땅이 흔들렸을 때 그 흔들리는 힘을 잘 분산시켜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진은 익숙할 거예요. 평상시에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철저히 해야겠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지진 대피 훈련을 할 거예요.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은 머리를 보호하면서 책상 밑으로 들어갔다가 이 지진, 큰 진동이 멈추면 그때 주로 뭐 운동장 같은 데로 나가게 되죠. 네, 이런 평상시에 지진 대비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 장난치면서 웃으면서 막 이렇게 막 뭐 뛰어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언제 지진을 겪을지 모르니까 지진을 정말 겪었을 때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지진 대비 훈련에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을 꼭 익혀두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따가도 안내를 할 텐데요. 지진을 관측하고 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 긴급재난 문자가 오죠. 이거는 그 2017년 11월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문자 온 거를 캡처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문자가 오고 대피를 할 때는 이쪽으로 가서 대피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지판에 대피 장소 같은 것을 뭐 표시해 두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긴급재난 문자 하면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속해서 긴급재난 문자를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국가에서 재난경보 시스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또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안내해주는 경보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와 관련된 주민 생활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기후적 요인과 관련된 자연재해 그리고 주민 생활 함께 살펴봐야겠죠? 자, 홍수와 관련된 피해부터 살펴볼게요. 홍수는 우선 물이 넘치는 거잖아요. 물이 넘쳐서 잠긴대요. 그러니까 농경지, 가옥, 뭐 도로 이런 것들이 침수가 돼요. 2018년에 충남 지역에 큰 홍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는 홍수 피해를 겪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대전은 갑천이 불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었고요. 충남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홍수로 인해서 범람을 하는데, 범람은 물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자, 강에 물이 넘쳐요. 그러면 강에 있던 그냥 물만 넘치는 게 아니라 토사, 그러니까 흙들도 같이 넘치게 되겠죠. 근데 그 흙이 물이랑 섞여서 진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홍수로 인해서 하천물이 범람했을 때, 물이 넘쳤을 때 주변 지역의 물과 진흙 이런 것들로 덮이게 되면서 뭐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주변 지역이 뭐 초토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홍수 자연재해가 발생하는데 왜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까? 자, 이 홍수는 한꺼번에 많은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가뭄을 많이 해결해주는 그런 이점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물이 넘칠 때 흙도 같이 넘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천 주변 지역에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서 땅을 비옥하게 해요. 그래서 이 지금 방글라데시는
정말 많은 홍수가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이 방글라데시의 홍수 피해가 심각할 때는 전 국토의 97%나 되는 엄청난 면적의 홍수로 물에 잠긴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물에 많이 잠기면서 토양이 점점 비옥해져요. 그래서 벼농사 지역이 벼농사를 활발하게 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수로 물에 만약에 잠기게 되면 물에 잠기지 않도록 가옥을 높게 해서 집을 짓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물이 너무 부족해서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가뭄이 발생하게 되면 물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뭐 농작물 피해,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식수가 부족해지고, 그리고 건조한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되다 보면 식량이나 물이 부족해지면서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이 나라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렵고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가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물을 뭔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른 물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물 중에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바닷물을 담수화, 그러니까 바닷물은 짠물이잖아요. 근데 그 짠물을 민물, 그러니까 짜지 않은 물로 바꾸는 담수화 시설 같은 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물이 있으면 그 물이 마르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방법, 이런 뭐 그늘공 같은 것을 그 물 저수지 같은 데 띄워서 물의 증발을 막는 이런 방법도 있대요. 자, 그리고 열대저기압으로 인한 피해, 어떤 피해들이 있을까? 자, 열대저기압은 태풍이라고 했잖아요. 태풍 하면 많은 비, 그리고 강한 바람이 동반되는데, 그러면 강풍으로 인한 차량, 뭐 가옥, 철탑 이런 것들이 각종 시설물 피해, 시설물이 파괴되는 피해가 발생하고요. 해안가,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태풍 열대저기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해안가에서 항만시설이라든지 선박, 제방 이런 것들이 파괴되면서 큰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열대저기압이 올 때 해일, 그러니까 큰 파도가 육지 쪽으로 오게 되면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홍수, 그리고 산사태와도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열대저기압을 자주 겪는 곳에서는 어떤 주민 생활이 일어나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 안내 문자 지속적으로 오고, 작년에 태풍 쏠릭 때 여러분들 학교에서 임시 휴업을 한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등교를 늦게 한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경보 안내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뭐 임시 휴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책으로 주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열대저기압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이 열대저기압이라는 거는 여름에 주로 오잖아요. 여름에 굉장히 더운 시기에 열대저기압이 오면서 많은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가뭄이 해결되기도 하고, 바닷물이 이 적조 현상이라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 적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열대저기압이 지나가면서 바닷물을 한번 뒤섞어주고 그러면서 바닷물을 순화시켜서 적조 현상이 완화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위도에서 뜨거운 열이 중위도로 이동하면서 지구의 열적 균형을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열대저기압은 여러 가지 이점도 있어요. 자, 그리고 겨울에는 또 어떤 피해가 발생하느냐? 폭설, 많은 눈이 내리게 되면 이 지붕 위에 눈이 두껍게 쌓였을 때 지붕이 특히 무너지면서 가옥이나 건축물 붕괴로 인한 재산, 뭐 인명 피해, 이런 것들이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도로에 눈이 많이 쌓였을 경우에 교통 대란이 발생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폭설에 대비해서 지붕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지붕 설계, 그래서 눈이 두껍게 쌓이지 않으려면 눈이 쌓이지 말고 바로바로 땅으로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급경사의 지붕이 많이 지어져 있대요. 이렇게 지금 이 선생님이 가져온 이 사진은 눈이 많이 오는 이 기후연의 이 지역은 거의 4월까지도 폭설이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지붕의 모습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세모, 급경사의 지붕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고립될 수도 있잖아요. 눈이 높게 쌓여서 내가 집 밖으로 못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고립될 때를 대비해서 생활 공간을 확보하고, 뭐 이렇게 집
주변에 뭐 담장 같은 걸로 구조를 만들어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폭설이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눈을 활용한 축제, 이 축제로 관광산업이 발달하기도 해요. 그래서 캐나다 퀘벡은 뭐 윈터 카니발이라는 이런 축제가 축제로 관광 산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뭐 일본에는 뭐 삿포로의 눈 축제도 있고, 그리고 중국의 하얼빈에서도 뭐 빙등제, 빙설제 이런 축제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이 두껍게 쌓여 있으니까 동계 스포츠, 뭐 대표적인 게 스키 같은 게 있겠죠. 이런 주민 생활이 나타나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네,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피해와 주민 생활, 그 다음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주민 생활, 홍수, 가뭄, 그리고 열대저기압, 폭설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영상 보다가 일시정지해서 네,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는 일부러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라고 사진을 위주로 했고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정리해놨으니까요. 이 부분은 일시정지해서 네, 잘 살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과제는요.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을 내가 만약에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과제를 내봤는데요. 그냥 주민과 그 지역 주민의 그 지역 주민과 그냥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왜 거기에 계속 사는지, 만약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크게 기억 남는 뭐 피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런 질문들을 선생님이 활동지에 담았으니까 네, 생각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난 시간에 뉴스 찾아보는 과제도 냈었잖아요. 그 뉴스에서도 지역 주민을 인터뷰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의 학습 주제는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수요일이죠. 수요일 국어, 음악, 기술과정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네, 잘 들었나요? 네,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잘 복습해서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네,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